사회복지조사 방법론 2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2주차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먼저 앞에 이 과학적 조사 방법과 이 비과학적 조사 방법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탐구하는 방법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사 방법에서는 비과학적인 거는 우리가 용납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과학적인 방법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과학적 조사 방법과 이 비과학적 그 조사 방법이 우리가 또 무엇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지식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지식 탐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과학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험을 한다거나 또는 관찰을 한다거나 또는 경험을 한다거나 통계를 내본다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지식, 즉 비과학적 지식 탐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관습과 권위 그리고 이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습에 의해서 지식을 탐구하게 되면은 뻔한 내용으로 사회적인 선례나 관습을 비판 없이 수용해서 지식이 되어버린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간요법 지식이나 기타 그러한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권위에 의한 이 방법, 바로 이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말하는 사람들의 파워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더라, 이런 카드라 통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는 어찌 보면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관습이나 이 권위에 의한 지식 탐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비과학적인 그런 이 지식 탐구로 인해서 온전한 지식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즉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관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 즉 이러한 것은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사상 교육이나 아니면은 주체 사상 교육을 비롯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결국 뭐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했던 이 세 가지 방법, 바로 관습과 권위와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지식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지식은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주관적이고, 그리고 어떤 통계나 어떤 관찰이나 어떤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혹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가져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했습니까? 바로 이 부정확한 관찰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지나친 일반화, 하나만 보고 전체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해 버리거나, 또는 어찌 보면 이 선택적인 관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 다시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다, 그렇게 볼 수 없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환경에 어찌 보면은 이제 영향으로 가난해지게 된, 열심히 노력해서 일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논리적인 근거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는 자아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로 과학적인 이러한 이제 방법이 개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신비화는 종교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비과학적으로 관습이나 권위나 직관을 통해서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배울 건 바로 뭐냐면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과학적인 방법은 관습, 권위, 직관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면은 과학적 조사 방법은 바로 이렇게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학적인 이 방법의 특징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이제 수백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올 때마다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이거는 중요합니다라고 꼭 하나 외워 놓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 나올 거야 아마. 그런 거는 꼭 외워 두셨다가 금방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우시지 말고 그냥 읽고 이해만 되고 넘어가면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에 나와 있는 이 박스, 이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바로 읽어보시고 개방적인 자세는 이런 특징이 있고 관찰에 근거한 지식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개방적인 자세를 보겠습니다. 자, 개방적인 자세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 보세요. 지식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부정의 대상, 즉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영원하다고 볼 수 없죠. 지식은 절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은 추후에 또 다른 연구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금의 우리가 너무나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은 추후에는 틀릴 수 있거든요. 즉 뒤에 보세요. 뭐라는 겁니까?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즉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이제 또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뭐 논문도 쓰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학위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학술지 논문을 보더라도 논문에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논문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연구를 통해서, 즉 과학적인 지식 탐구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학문으로 인정받고 논문으로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논문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논문들이 추후 지금 내가 연구한 이 연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긴 하지만 추후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또 다른 더 나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밝힌 이 연구의 답이 틀릴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진일보할 수 있다라고 뭐예요?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논문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사례 드린 것처럼 천동설과 지동설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동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천동설은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이 정답이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개방적인, 즉 지금 지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언제라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과학적 조사 방법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밑에는 이제 쉬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자, 보세요. 관찰. 어디에 근거했다고 그랬습니까? 관찰이에요. 자, 이거는 뭐라고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칸에 보세요. 경험적 객관성. 자, 요거는 같이 보면 돼요. 과학적 조사 방법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찰한다거나, 밑에 이렇게 경험을 한다거나, 또는 통계를 내본다거나, 또는 검증을 한다거나, 또는 실험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 객관적인 답을 밝혀내는 것이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관찰에 근거한 지식은 바로 뭐냐면은, 자 보세요. 권위, 전통, 이념. 이게 바로 뭐죠? 권위와 전통과 이념과 직관과, 즉 비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찰된 증거를 통해, 즉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학문을 하나씩 밝혀내는 것이 바로 뭐다?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설명은 비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찾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은 명백한 규칙과 절차예요. 자, 명백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자, 우리가 비과학적인 건요, 누가 그러더라 하고 끝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끝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인 조사 방법은 비록 연구는 내가 하지만 내가 혼자 하더라도 연구의 과정과 연구의 규칙과 절차를 내 맘대로 정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과도 객관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즉 우리가 논문을 보면요, 논문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인용했는지, 어떠한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논문의 앞에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밝힌 그 연구 방법과 참고한 문헌 조사나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논문으로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 방법은 연구는 비록 연구자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규칙과 과정은 다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의사소통, 즉 이거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학문간의 통습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즉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과학적 조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같이 말씀드렸죠. 제가 잠시만요. 보시면은 여기 좀 너무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랑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자, 결국 과학적 조사 방법이라 그러면요, 관찰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통해서 객관성을 검증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어찌 보면은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검증이 됐는지, 실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에 보세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추론. 자, 보세요. 요 추론 제가 좀 여기다가 선생님들은 별표 하나만 해 놓으시고요.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서 틀려요. 뭐냐면은, 자, 과학적 조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요, 추론하고 여기서는 추상적인 것을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했을 때는 3월 8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날 우리가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이제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날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수요일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선거 전에 선거 당일날도 마찬가지였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둘 중에 누가 될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 여당과 야당, 지금 이제 여당 야당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당시 3월 9일 선거가 당선인이 확정되기 전, 그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5%에서 7% 간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당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권영세 후보나 아니면은 또 뭐 김기현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10% 전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1%도 차이 안 나는 0.7% 정도 되는 어찌 보면 결과로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민힘에서는 5%를 이긴다, 7%를 이긴다, 10%를 이긴다 이렇게 말했는 거는요. 결국 뭐냐면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뭐에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 거는요.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 데는요. 뭐였냐면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죄송해요. 화면 왜 이래 됐지? 제가 뭐를 만졌을까요? 자, 일단은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선 그런 각각 당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요. 자신의 뭐예요? 추상적인 판단으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추상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이긴다. 물론 그 전에 나온 사전 투표 죄송해요.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실제는 투표했는 결과를 갖고 말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추상적인 거였어요. 추상적인 거는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추론은 뭐냐면요. 보시면은 추론은 한마디로 말했어요. 6시, 이번에는 이제 확진자 투표를 7시 반까지 했기 때문에 7시 30분이 딱 되자마자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발표했을 때 0.6%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나운서들이나 기자들은 TV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당 후보가 0.6% 전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승리하더라도 신성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했죠. 그거는 뭡니까? 추론입니다. 그래서요, 추론은 뭐냐면요,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과 추상적인 것을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되는데, 추상적인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구조사 결과도 없이 각 당에서 우리가 몇 프로 이길 거라는 자신만의 생각을 말하는 거, 그게 추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출구조사 결과는 뭐예요? 누군가의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나 TV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0.6% 전으로 신승하게 될 거라고, 이기더라도 어렵게 이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추론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조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0.7%밖에 안 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신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다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내용을요. 우리가 비과학적인 거는 관습, 근위, 직관 이걸 다 외웠는데 그렇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과학적 조사 방법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개방적인 특징이 있고 개방적인 게 뭘 의미하는지 이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고요. 과학적인 조사는 관찰에 의해서 관찰은 바로 어떻게 한다? 이런 비과학적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개인이 연구하지만 명백한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의사소통, 경험적 객관성을 위한 규칙이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했던 이 추론, 이것을 위한 규칙이라는 것을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을 이제 뭐예요?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안 외우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거는 쉬워요. 과학적 조사의 큰 두 가지 논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연역법, 두 번째는 귀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연구는요, 연역법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둘이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연역법, 귀납법은 이 개념 이미 아시고 있어요. 왜요?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도 나왔고, 중학교 수학 시간, 고등학교 국어 언어 영역 시간에도 이게 이런 개념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사회복지 조사에서 사용하는 이 개념과 문학 시간에 배웠던 개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뜻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뭐냐면은 연역법과 귀납법을 아직도 나올 때마다 헷갈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꼭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복사 많이 해보시죠. 복사할 때 이면지에 복사를 한다거나 이면지 복사하게 되면 글씨가 없는 면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양면을 복사할 때 양면을 설정을 안 해가지고 나온 걸 다시 또 종이 카트리지에 넣고 다시 복사하려 할 때 찍혀나오는 부분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복사할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팩스 보낼 때도요. 보내는 내용이 위로 해서 팩스기에 들어가야 될지 거꾸로 해서 내야 될지 이것도 팩스 보낼 때마다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연역법, 귀납법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18살 때니까 그 27년 전이네요. 27년 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고2 때 문학 선생님이 연역법, 귀납법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지금도 안 헷갈려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서 이 방법 써서 헷갈리는 사람은 방법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과학적 조사에 있어서 가장 큰 연역법과 귀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먼저 연역법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보면서 갈게요. 연역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보세요. 연역법은 밑에 보세요. 이론이 있죠. 이론이 나오는데 이론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은 바로 뭐냐면요. 정답, 결론, 결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론부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정답을 갖고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연역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연역법은 뭐다? 바로 정답을 갖고 출발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역법은 이론, 즉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결과를 가지고 가서 마지막에 어디 도출하냐면은 그걸 하나하나 검증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연역법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이 말이 이음절로 줄이면 이게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부터, 이걸 우리가 이론, 다른 말로 하면은 결과 또는 정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뭘 밝혀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세부적인 것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뭐다? 연역법. 아시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세요. 실정주의자 그러면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표현할까요? 실정주의자들이 있고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 있고 뭐 이렇게 많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정주의자 이게 왜 나왔냐면요. 역대 사회복지 1급 시험에서 1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1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너무 쉽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1단원에서 쉽게 냈는 문제가 거의 정답률이 1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 과학적 조사 논리에서 연역법을 활용한 학자들은 실정주의자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 있는데 실정주의자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 되니까 한번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PPT에 내놨는데 연역법은 어디서 출발한 데 있어요? 그렇죠. 정답에서 출발한 데 있어요. 정답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이나 법칙이 결국 뭐예요? 이미 정답을 갖고 출발한 데 있어요. 정답을 갖고. 이걸 누가 사용했다? 실증주자들이. 얘들은 누구다? 한마디로 말해서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검증된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썼던 많은 어찌 보면 이론이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뭐냐?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아마. 모르시더라도 제가 이러한 것이 3단 논법의 설명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게 3단 논법이었구나. 저렇게 하는 게 연역법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자, 보세요. 3단 논법은 뭐예요? 연역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연역법은 어디서 출발됐어요? 이론. 이론이 바로 뭐라고요? 정답.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한다고요. 3단 논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바로 소크라테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느낌 오신 분 계신가요? 자, 연역법은요. 정답, 즉 결론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론부터 시작한다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3단 논법은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세 가지 논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3단 논법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미 결론 나버렸죠. 사람은 모두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죽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쵸? 정답부터 나온 거예요. 일반적인 사실부터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이걸 누가? 실증주의자들이 이런 걸 썼다고요. 이게 연역법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정답부터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미 결론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제 죽는구나.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정답 이론부터 시작해서 가설을 만든 다음 쭉 가서 마지막에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도 죽게 되는구나 라고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연역법. 기납법은요? 기납법은 이거 반대입니다. 이론, 정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마지막에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즉 마지막에 정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정답을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적 사실들로부터 뭐예요? 개별 사실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따져봐서 어디에? 일반적인 원리 또는 이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론, 정답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으로 따지면요. 연역법은 뭐냐면 하나하나 연역법은 정답을 알고 그것을 하나 검사하는 과정이고요. 기납법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정답에 도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역법과 기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시간 지나면 이 두 개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27년 전에 우리 문학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대로 이해되시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연역법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했어요? 이론. 그쵸? 연역법은 이론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 보시면은 연역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연역법의 글씨가 뭘로 시작해요? 여기 보세요. 이형으로 시작하죠. 이형. 제가 지금 색깔 칠하고 있죠. 이론의 글씨도 뭘로 시작해요? 이형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연역법의 이형과 이론의 이형은
연역법이니까 이론이요. 이형이니까 이렇게 이형.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요. 이거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연역법이니까 이형으로 시작하니까 이론. 그래서 정답부터 시작하니까 사실부터 모든 법칙부터 시작하는 거야. 귀납법 한번 보세요. 자, 얼굴이라는 전체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얼굴은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 코, 입, 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얼굴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보세요. 귀니까 얼굴을 만들려면 귀부터 출발하니까 귀, 눈, 코, 입 가서 마지막에 어디 도달하는 거예요? 결과인 얼굴에 도달하죠. 그래서 귀납법은 귀부터 출발하니까 귀가 정답이 아니잖아요. 귀가 얼굴 전체라 볼 수 없죠. 귀만 가지고 얼굴이라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귀,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는 뭐다? 개별적인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이해됐죠 이제요? 이렇게 구분하시면요. 절대 헷갈릴 일도 없고 까먹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학적 조사의 논리는요.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연역법은 이형으로 시작하니까 이론, 즉 일반적인 사실, 법칙, 결과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삼단론법,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미 결론 났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이제 정답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귀납법은 반대로 하나하나 풀어서 마지막 결과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도 보면은 이미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검증하는 논문이 있고요. 하나하나 밝혀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논문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과학적 조사가 연역법 방법에 의해서 귀납법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연역법 방법과 귀납적 방법은 표에서 이미 설명드린 거는 앞에서 우리 해봤는 거기 때문에 이 표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럼 구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개별 대상이나 사건들을 관찰한 후에 이론을 도출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개별 대상이나 사건들을 관찰한 후에 뭐를 만든다고요?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당연히 그렇죠. 귀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론을 먼저 제시했다 했어요. 즉 정답을 먼저 두고 시작했어요. 그럼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연역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구분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시험을 치신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또 긴장하게 되면은 머리가 하얘져 버린다, 백지돼 버린다 이런 우리가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야, 이게 뭐 이론이 문제인지 이게 막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것도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그러면요.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국가시험에서 지금까지 나왔는 거 우리가 다 한번 나름대로 살펴봤을 때요. 귀납법은 기억으로 시작하죠.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메인이 되는 단어에 보면요. 여기서 사건들을 을할 때 이형, 뭐 후회할 때 후회 이형 이런 거 말고요. 메인이 되는 단어들의 기억이 많이 있으면은 귀납법이에요. 공부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역법에서 이렇게 메인이 되는 글자 중에 이형이 많으면은 그건 연역법이더라고요. 혹 머리가 새하얘지면 이렇게라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 법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연역법은 즉 이형으로 시작하니까 이론부터 즉 법칙으로 시작하고 귀납법은 귀, 눈, 코, 입처럼 개별적인 것에 시작해서 일반적인 이론에 도출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요 영상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40분짜리 영상이 원래 25분짜리 영상이 3개가 올라가고 뭐 그렇게도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40분짜리 영상을 제가
두 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두 개 영상을 다 시청하시면은 우리가 이주처 수업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들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를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따로 다 구분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앞으로 외워야 될 그런 더 중요한 것들 앞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사회과학이 뭔지 우리가 자연과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선생님들은 뭐 하시면 된다? 그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구분하셔가지고 이해만 하시고 건너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구분하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왜요? 자, 사회과학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과학을 공부하실 때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보시고 이래서 사회과학이고 이래서 자연과학이구나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사회과학은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프린트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요, 앞에다가 전제 조건만 달아놓으시면은 절대 안 헷갈리시고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보세요. 사회과학은요,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한다거나 뭔가 연구를 하게 되면은 연구 대상이 있잖아요. 연구 대상이 있고 실험이 이루어지려면은 잠깐만, 이게 좀 내려갔구나. 실험이 이루어지려면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첫째, 사회과학으로서의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사회과학은 사람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실험을 못해요. 마음대로 관찰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뭘 못할까요? 마음대로 결론도 내리기가 어려워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실험하거나 마음대로 관찰하거나 하면 윤리적 문제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다 뭐라 표시하냐면은 사회과학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글자를 이쯤에 써놓으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사고의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식화, 꾸민다, 표현한단 말이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적인 유일한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즉 사람이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또한 그 연구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연구 재료이기 때문에,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배고플 때 빵을 주면 좋아한다라고 이런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연과학에서는요, 하루 종일 굶긴 짐승에게 음식을 주면 싫어할 짐승 하나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짐승은 본능적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왜? 전두엽이 없으니까요. 먹는 거랑 자는 거랑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하루 동안 실험당해서 음식을 못 먹었다 생각하면 기분 나빠서 하루 굶긴 사람에게 밥 줘도 밥 안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다라고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이거 중요해요. 새로운 이론도 기존 이론과 비단절, 즉 비단절이니까 단절이 안 된단 말이죠. 뭐냐면요, 앞에서 나온 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뒤에 그것도 틀렸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천동설이 나왔으니까 지동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천동설과 지동설은 완전 반대 학문인데 서로 연결되죠. 어떻게 해요? 천동설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동설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서 사회과학은 바로 뭐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뭐예요? 한계점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자연과학은요, 자연과학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얘들은요, 여러 가지 갖가지 실험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도 무한정이 될 수 있고요, 도식도 가능하게 되고요, 명확한 결론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 구분하실 때
사회과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싶으면 그건 다 사회과학이에요. 이거는 뭐 사람을 대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면은 그건 자연과학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의 한계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